안녕하세요.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11주차 첫째 시간, 베트남에서 탈중국 이후에 해답을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우중 회장님 말씀으로 베트남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베트남에서 그 호치민 하면은 국부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당연히 국경일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호치민 묘소에 방문하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정치국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경일에 이제 서 있는데 세단이 하나 쫙 두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단에서 보니까 거기 공산당 서기장하고 어떤 분이 내리셔가지고 정치 국원들을 젖히고 제일 앞서서 이렇게 그 호치민 그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이제 봤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올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 김우중 회장님이 동반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그 베트남 교민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김우중 회장님은 베트남이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시고, 공산당 서기장 도무어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 어째서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베트남이 1986년에 도이머이라고 해가지고 개방 정책을 채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 때 김우중 회장이 1989년에 15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노이에다가 대우전자 CRTTV 공장 짓고, 대우자동차 비담코 공장 착공하고, 대우호텔, 그 다음에 반트리 골프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마중물로 해가지고 베트남에 오늘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초고위층은 김우중 회장님을 최고의 예우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 김우중 회장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그 베트남에서 굉장히 그 애도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이제 GYBM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제2의 김우중을 만들겠다, 해외에서 젊은 김우중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불러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교육을 시킨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에는 한국과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까지도 지키고 했었던 태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베트남은 의리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트남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넓이는 33만 평방킬로미터도 한반도의 1.5배, 인구는 9,700만, 약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단위는 베트남 동이라고 하는데 VND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베트남 돈을 20분지 1로 하면 우리나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베트남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거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세계 249개국 중 5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쿠바와 같이 5개밖에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처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셨죠? 그것이 베트남에는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는데요. 그 감염자가 122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35명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전번 강의에서 중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 야 거기 강쳐 그러면 그냥 강치고 이렇게 하는 그 독재적 요소가 이렇게 코로나 예방에 잘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 나라니까 당연히 공산당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4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1,500명 정도가 전당대회 전국 대의원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당 중앙집행위원회 정의원이 180명, 후보의원이 20명.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당 정치국원이 19명이 뽑힙니다. 지금은 2명이 결론돼서 17명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 당 서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 서기장은 응우엔 부종이라고 해가지고 1944년생 지금 77세이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축은 국회의장인데 이건 여자분이세요. 1954년생인데 응우엔 티김 응언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는 응우엔 수원푹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1954년생들이십니다. 어쨌든 공산당이 공산정권이다. 이것은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유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공산당 서기장이시겠죠. 응우엔 부종이라고 하는 공산당 서기장이신데 2년 전에 국가주석이 돌아가셔가지고 국가주석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노이 대학을 갔다가 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소련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이분은 공산당의 기관지의 편집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성파 공산당 골수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가장 재밌는 게 당 서기장은 북부에서 나옵니다. 국가주석은 중부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남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 안배를 통해서 공산정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을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국부 호치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의 생일은 5월 19일이고 건국기념일은 9월 2일이 이 둘 다 공휴일입니다만은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치민 묘소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줄을 늘어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의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호치민이 마지막까지 사시던 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무를 보던 주석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소에 들어가면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이 방부 처리된 호치민의 시신이 있어서 이것을 참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호치민은 호 아저씨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친근감이 있고 근검 검소했던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나를 화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의 특성상 이걸 이렇게 방부 처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호치민의 유지를 잘못 받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 당연히 공산주의에서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86년에 도이머이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혁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화를 한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라는 거는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자유. 시장 자유라는 것은 사기업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시장 자유인데 도이모이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의 공기업이 1200개 정도가 지금 50개 이하로 이렇게 전부 다 공기업을 전부 분양을 해서 사기업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의 400곳 정도가 호치민 경제가 이제 시장에 나온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2,800달러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이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혁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도이라는 것은 새롭게라는 뜻이고 머이라고 하는 것은 쇄신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베트남판에 우리가 얘기하는 흥묘백묘 아시죠? 등소평의 흥묘백묘.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고양이가 흑색 고양이면 어떻고 백색 고양이면 어떠냐. 이거는 자본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떠냐 하는 베트남판 흥묘백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이머의 6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는 탈집중화, 시장 중심의 통화제도, 토지정착, 사업체의 해외시장 거래 허용, 그 다음에 환율과 가격의 글로벌 연동,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이머이가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1985년에서부터 86년까지 베트남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453.5%였습니다. 이게 100원짜리가 400원 되는 시기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서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를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1983년에 등소평이 중국에서 집권을 하게 되죠. 중앙군사의 주석이 되면서 그래서 흥묘백묘가 공산세계에서 일어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도 도이모이를 1986년에 선포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아시안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시안 시대인가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국제 감각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일본, 일본 다음에 한국, 한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인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안 10개국을 잠깐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동북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소재를 만들면 그 소재를 원료로 해서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면 중국에서는 그걸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 이 삼각구도 체제에서 중국의 하나의 대체안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아세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중국은 중가품을 만든다면은 아세안은 저가품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고급품, 아세안은 저급품, 중국은 중국품. 그래서 아시안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그 가운데에 들어서는 이런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10개국의 기초 지표를 말씀드리면 아세안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싱가포르고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만 4천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도 2배 정도 높죠. 그러나 이건 도시국가니까 이제 뭐 인구가 570만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11,0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태국이 한 8,000달러 정도.
인도네시아가 4,000달러 정도, 필리핀이 이제 3,300달러 정도 되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아세안 중에서는 6위, 한 중간쯤 갑니다. 이제 이런데, 그런데 왜 베트남이냐 하는 문제가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그 휴전의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다음에 한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인도로 넘어가는 중간된 거리에서 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마주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가 현재는 베트남보다 앞서 있지만 이것은 곧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전체적인 우리가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0년 후에 입증이 되겠죠. 아세안 10개국의 기본 급여를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제일 급여가 높은 나라가 아세안은 아닙니다만 이제 중국이 높고요.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보다 낮은 나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불을 본 듯이 명확한데, 그 미중 갈등 시 가장 덕을 볼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조사를 해보면은 1등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담당하는 수요를 제일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순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이나 일본은 미중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간접으로, 또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이 견제를 받으면은 우리나라라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아시안 10개국과 한국 관계를 보면은요, 너무나 재미있죠. 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아세안 중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 대의원 ODA가 베트남에다가 한 35%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제일 많이 가는 관광객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냐? 베트남을 1년에 한 450만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거는 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베트남은 한 2등 정도로 옵니다만, 이것은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이요, 외국어 대학에 이제 특수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수학과 취업률을 보면은 1등이 어느 과냐? 베트남어과예요. 베트남어과의 취업률은요, 이 공과대학 취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93.8% 정도 돼. 그 다음에 2등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과고 3등이 인도어과입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뭐예요? 아세안 국가들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아세안의 시대를 우리가 여기서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한국하고 베트남은 어떤 나라? 베트남의 한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예인만의 한류가 아니고요, 음식에서도 베트남 홀린 한국 맛 해가지고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이 전부 베트남에서 한국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다 추월해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전기밥솥도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이요, 20년째 베트남 제사상에 초코파이가 오릅니다. 이게 초코파이가 이 제사상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한류에,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국민과자고. 왜 이것이 제사상에 오르냐? 옛날에 부모님들이 제일 먹고 싶어 했던 것이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제사상에 초코파이가 오른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성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이씨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선 이씨가 계시는데, 정선 이씨의 이양훈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고, 그 다음에 이용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베트남에서 그 왕족이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용상 씨는 베트남의 리 왕조라고 하는 그 분의 자손인데, 그 이씨 왕조가 이제 망해가지고 1226년에 정난이 일어나니까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산 이씨는 우리나라에 230여 가구, 1775명 정도가 사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이 씨의 이양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는 그 리왕조예요. 마찬가지로 리왕조인데, 그 리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이인종의 아들이며, 그 다음 왕인 이신종의 동생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송나라 휴종 때 송나라로 가가지고 중소문화성의 평장사를 했는데,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1127년에 고려에 건너와서 경주에 정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이씨하고 정선 이씨의 후손들은 그 월남에 가면은 왕손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남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리 왕조라는 게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다음 그 왕조에서. 그래서 그 리 씨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요. 그 리 왕조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왕조 대접을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가짜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화산 이씨도 인정하고 정선 이씨도 인정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믿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요?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인기 순위 1위다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박항서 베트남 그 축구팀 감독이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시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정상을 달아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히딩크가 우리가 그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것 같은 신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류에 가장 기여하는 분 중에 하나가 김우중 회장님이셨다면, 고위층에는 민심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박항서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아까 제가 그 공산당 서기장이라든지 국회의장 그리고 총리를 이름을 말씀드릴 때 세 분이 다 뭐였어요? 응우엔 씨였죠. 이 응우엔 씨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 씨하고 똑같습니다. 베트남인의 38.4%가 바로 응우엔 씨인데, 이제 응우엔 씨 다음에 많은 성씨가 우리나라 말하면 진 씨고요. 그 다음에 레 씨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그 응우엔 씨가 많냐면은 그 리 왕조를 무너뜨린 게 쩐 왕조입니다. 쩐 왕조가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 쩐 왕조들이 응우엔 씨 가문들한테 성을 바꾸도록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요? 고려의 왕씨들을 그 조선의 왕조에서 성씨를 다 바꾸도록 해가지고 그 전씨에다가 양쪽 이렇게 줄을 늘려가지고 왕씨에다가 줄을 내서 밭전자 전씨, 위에다가 사람 인변을 해서 전씨, 그 다음에 거기다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또 그 옥씨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왕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는 리씨가 없습니다.
그 리씨가 아까 얘기한 화산 리씨하고 정선 리씨로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호황조와 막왕조가 망한 후에 후손들이 보복을 염려해가지고 성씨를 응유엔으로 다 개명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조가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제 응유엔 왕조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응유엔 왕조가 될 때는 이제 이거는 또 혜택을 누리려고 또 사람들이 개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응유엔 씨를 택했고, 나중에는 잘 살아보려고 응유엔 씨로 바꿔가지고, 베트남에는 응유엔이라고 하는 성씨가 약 39%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거기서 이제 살아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의 서기 2세기, BC 2세기서부터 AD 10세기까지 12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베트남에는 음력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음력에 설날 하고요. 3월 3일은 한식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은 흥부왕 기념일이고, 우리나라는 4월 8일인데 여기는 4월 15일 날이 석가탄신일인데 이것도 음력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이고요. 어머니날은 7월 15일이고요. 우리 중추절 8월 15일 아시죠? 추석 이것이 베트남에서는 다 음력으로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12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다 해가지고 쥐, 소 뭐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베트남에도 12간지가 있는데, 소는 우리나라는 소인데 베트남에서는 물소를 나타내고요. 우리는 묘가 우리나라에서는 토끼인데 베트남에서는 고양이고요. 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양인데 베트남에서는 염소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12간지는 대개 다 똑같습니다. 베트남의 종교 인구가 얼마이냐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불교가 한 52% 정도고 가톨릭이 8.9%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종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제일 큰 종교는 불교, 카톨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그렇게 맹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려면, 제가 지금 베트남어를 이렇게 발음하면서 좀 굉장히 멈칫멈칫하잖아요.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한자를 제대로 알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요, 베트남어가 많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한사군이 있었잖아요. 그 한사군이 있던 그 시절에 그 베트남을 중국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한 1200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베트남도 우리하고 똑같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전혀 한문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한자 모르는 것 같이 이제 모르는데, 그래도 좀 연세가 5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자로 필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7보충교육단이라고 해서 월남 파병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남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군대들이 가니까 당연히 뭐가 있으면 정보요원이 있어야 되고, 정보요원들은 베트남어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어를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정보요원으로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보요원, 중국어 아는 사람도 없을 때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베트남 포로들을 잡았을 때 그 필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보면은요, 우리가 중국하고 한문으로 쓰면은요,
중국에서는 중국어 이러잖아요. 중국어. 그런데 베트남에도 거의 비슷하게 중국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수도 이름이 뭔가요? 하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문으로 쓰면은 하네라고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허네이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걸 하노이라고 하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거의 중국 발음하고 베트남 발음이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대충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중국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고 중국어 중에서도 특히나 광뚱어 요쪽을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어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 잘하면, 한문은 잘하면은 우리가 일본어하고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은 베트남어도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은 물론 52%가 불교도기 때문에 불교 유적이 많습니다. 사원이 많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관광객들이 눈을 끄는 게 뭐냐면은 유교 유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지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공자를 많으면 숭상을 했겠죠. 그래서 하노이에 가면은 문묘가 있고 뭐 곳곳에 문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에라고 하는 거기에도 문묘가 있는데 이 하노이 문묘하고 후에 문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그 하나의 문명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진상 제명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 공자님의 문묘가 있으면은 거기에 학교가 따라가죠. 그걸 우리가 국자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그 국자감입니다. 이 국자감에서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진사에 합격된 사람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진사제명비인데 이것이 8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균관에게는 진사제명비가 한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베트남에는 82개가 있다. 이런 걸 보면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베트남에는 여성의 날이 2번입니다. 그게 이제 베트남에는 세계 여성의 날은 우리가 3월 8일, 우리가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베트남의 여성의 날은 10월 20일인데 둘이 똑같이 굉장히 그 경축을 하는데 이거 왜 이런 이유가 있냐고 하고 보면은 서기 40년에 베트남에 이제 그 증자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베트남에 가시면은 이 길거리가 이 증자매를 이렇게 기념하는 길거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바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이런 것들 또는 그 증 언니의 남편의 이름을 따온 티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증자매가 그 여자인데 이 두 사람이 맞아면 그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투에 나서가지고 중국 군대들을 다 몰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 40년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뭐 그렇게 당할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중국에 다시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증자매가 자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를 그러니까 그 불란서의 잔다크하고 비슷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증자매 하면은 그 베트남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베트남이 나중에 중국 전쟁, 미국 전쟁, 프랑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정신적 지주를 제공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두 자매가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 인적 교류를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유학생을 보면은 71%가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뭐
2010년만 해도 2.3%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2019년에 보면은 중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이 44%고 두 번째로 베트남이 유학생이 37,426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개의 가장 큰 나라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 유학생은 점점 줄고 있고 베트남은 점점 늦어서 몇 년 내에 아마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들을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중국 유학생하고 베트남 유학생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베트남 유학생은 전부 다 공과 계열이라는 거예요. 대개 한 70% 정도가 공과 계열인데 중국 유학생들은 약 한 50% 정도가 인문사회 쪽이다. 공과보다는 문과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베트남에서 한국 어학 능력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세계에서 이제 한국 어학 능력 시험을 제일 많이 응시하는 나라가 당연히 이제 유학생이 제일 많은 중국이 1등이고 2등이 베트남이고 3등이 일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베트남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 유학생 중에서는 또 1등이 베트남이다 해서 좀 말썽 부리는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한국인 유학생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공식적인 통계와 실질적인 통계가 다른데 이 동포 교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은 베트남에 한 2,512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호치민시에 가면은 인문사회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트남학과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이 1학년이 정원이 50명인데 한국 학생이 48명이고요. 2학년은 정원이 54명인데 전부 54명이 한국 학생이고 3학년은 47명인데 46명이 한국 학생이고 4학년은 36명인데 34명이 한국 학생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등록금이 싸요. 이게 1년에 그 베트남 대학에 다닌다고 하면은 뭐 하숙비 이런 거 다 합쳐서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만 가지면은 거기 가서 하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지 않아요. 그 한국 기업들이 한국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취업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한국 학생들이 베트남에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는 취업하러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4년제 대학을 호치민시의 인문사이대를 졸업하면 바로 그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그 취업 때문에 베트남에 유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베트남 대학들은 조금 시원찮습니다. 베트남의 학생은 약 2000년에 비해서 지금은 2.4배가 증대해가지고 4년제 대학이 전체적으로 235개고요. 학생 수는 176만 7,879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대학, 아시아에 있는 25개 대학 중에서 그 베트남 대학은 23등, 24등 정도,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탑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은 대학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베트남 대학의 이제 랭킹을 보면은 당연히 베트남 국립대학, 하노이 국립대학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의 과학기술대가 두 번째로 좋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국 과학기술대가 두 번째 정도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베트남은 대학 진학률이 28.3%밖에 안 됩니다. 같은 아세안 중에서도 태국이 43%, 말레이시아가 48%인데 비해서 베트남은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대학 졸업생들이 하면은 대체적으로 평균 연봉은 3,60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니까 낮은 보수는 아니죠.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대개 어디로 가느냐? 인민안보연구원이라든지 소방대학, 군사기술연구원, 인민경찰대학 등 이게 대개 이제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제일 좋은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원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들 많이 진출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학 관련 학과가 14개 대학의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있고 한국학 관련 기관도 북부, 중부, 남부에 우리가 잘 아는 세종학당이 전부 있고요. 그래서 세종학당, 그다음에 한국학연구소, 한국연구학회 등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의 그 한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사립 이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쌉니다. 대개 이제 1,000불 내서 이제 제일 비싸봤자 한 대개 1,200불에서 거의 이제 무료인 국공립대학은 거의 무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외국 대학들 이게 사이공의 국제대학이 있다든지 중국의 대학이 있다든지 RMIT라고 해서 호주에서 나와 있는 국제대학 이것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 학비가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학 가서 베트남 국립대학 가면 되지 거기에 있는 외국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많은 학비를 낼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1등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17년에 보면은 베트남 여성이 41,507명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중국이 많다가 맞으면 베트남 출신이 1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이제 우리가 1년에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한 10만 건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한 5분의 1 돼가지고 한 2만 건 정도가 이렇게 이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1년에 이혼하는 건수도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베트남 아내가 폭행하는 이런 그 장면이 TV에 방영돼 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 여성 하면은 제일 많다 보니까 베트남이 가장 크게 언급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다문화 가정의 폭력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2016년에 한국 관광객 증가 1위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관광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사실은 아세안 중에서는 태국이에요. 그런데 증가하는 것 대세는 1등이 베트남이다. 이게 베트남이 당연히 이제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새 베트남 여행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베트남에 이제 그 여행지가 3군데가 있잖아요. 위에 이제 하노이로 들어가는 거, 다낭으로 들어가는 것, 밑에 이제 호치민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사이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세 군데로 여행들을 가는데 대세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새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금지됐습니다만 베트남 여행이 굉장히 여기까지 두서없이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 투자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